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만약 본인이 한국인이라면 이 노란색 믹스커피를 단 한 번도 마셔본 적 없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건 마치 난 한국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쌀밥이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 또는 분명 군대는 다녀왔지만 총을 쏴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뽀글이를 만들어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제가 원래 취향이나 외부 디자인, 그리고 입맛이 좀 싸구려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 대단하다는 유명한 원두 커피점 커피를 마셔봐도 이 믹스 커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묘한 풍미, 뭐랄까 한국의 진한 설렁탕이나 또는 어릴 적 자주 먹었던 길거리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들이켰을 때 나는 그 영혼의 무언가를 충족시켜주는 설명하기 힘든 감칠맛의 커피 버전이 이 믹스 커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완전히 순수한 한국의 발명품인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게 또 법적으로 해외로 수출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한국에서 우리 한국인들만 즐길 수 있는 엄청난 특권적 식품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 이 믹스커피라는 것의 기본 베이스는 원래 맥심, 요즘 그 맥심 말고 옛날 맥심 또는 테이스터스 초이스 등으로 불렸던 그 갈색 알갱이 커피 믹스입니다. 즉 귀찮게 원두를 내릴 필요 없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즉시 커피가 완성되는 어릴 적 우리가 많이 보았던 바로 그 커피입니다. 그 맥심 커피는 그 이름도 참 가족적인 동서식품에서 1970년대 초 미국의 제너럴 푸드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맥스웰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국내 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엄청나게 단축해내어 정말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은하계 최고 중증 효율 환자들인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여기다가 일일이 커피둘, 설탕둘, 프림둘 귀찮게 따로따로 섞어서 마시는 것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마치 연필 뒤에 지우개를 결합시켜버린,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로 위대한 발명이기도 한, 즉 아예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에, 그것도 손에 착 감기고 너무도 쉽게 톡 뜯어서 부을 수 있는 스틱 형태 안에 담아 1976년에 내놓은 기발한 발명품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거의 무슨 쌀밥과 김치 수준으로 매일 50잔씩 마시고 있는 이 커피 믹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그 건조 커피야 미국 제너럴 푸드와 함께 개발한 것이고, 또 설탕이야 설탕이지만 그 풍미의 핵심이 되어주는 그 크림 맛을 내는 건조 프리마를 처음 개발해낸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1974년 동서식품에서 처음 개발해낸 이 프리마는 특이하게도 유제품이 아닌 식물성 지방으로 만든 것으로 커피에 쓰고 떫은 맛과 신맛을 기가 막히게 중화시켜서 그 모든 맛들이 너무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주어 신비로울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나도록 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걸 작은 한 패키지에 담았다는 것과 또 뜨거운 물이 그 세 가지 원료와 닿는 순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즉시 물에 녹으며 풍미와 향을 뿜어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디테일한 특수 기술들 외에도 무엇보다 그 커피 다시마 프리마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시장에 나오자마자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빨리빨리병,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음식점에 가서는 메뉴도 안 보고 여기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효율병 환자 한국인들에게 이 믹스커피라는 위대한 발명품은 마치 신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은 엄청난 충격이어서 전국의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여기는 한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탕비실의 지존으로 자리 잡으며 다들 이 믹스커피를 정말 미친듯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심지어 일정 공간 대비 전 세계에서 커피 전문점이 가장 많은, 정말 이상하리 많지 커피를 좋아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두 커피보다 이 이상한 인스턴트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마시는
정말 특이한 국가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인들은 1초에 300개씩 이상 마시며 그렇게 매년 이 스틱을 70억 개를 마시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 믹스커피는 훈민정, 거북선, 금속활자, 그리고 온돌에 이어 무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위 발명품에 올랐을 정도로 이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진짜 보통 대단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의 정말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다른 일을 보러 한국에 잠깐 방문을 했다가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이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를 맛보고는 정말 굉장한 감상평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비가 오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어느 지하철역에 서 있었는데 그때 입이 심심해 별 생각 없이 주변에 보이던 낡은 커피 머신에 300원을 넣고 밀크 커피를 뽑아 먹습니다. 원래는 이때 커피가 나오기도 전부터 미리부터 종이컵에 손을 대며 기다려야 그게 제대로 된 한국식 예절이지만 아무튼 이 칼럼니스트는 커피가 모두 내려오자 별 생각 없이 그걸 들고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때 거의 환각 수준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달콤하면서도 지나치게 달지 않은 너무도 섬세한 맛,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 묘한 달콤한 풍미에 기절할 정도로 그걸 마실 때마다 그 사람 없는 지하철역에서 혼자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졌으며 매 모금 마실 때마다 금세 익숙해지면서도 또 새로운 그 맛 때문에 자신의 혀를 믿지 못하게 되어 그 순간부터 한국 인스턴트 커피의 열혈 매니아가 되어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커피 믹스를 전파했는데 그걸 처음 마시는 사람마다 경탄과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이거 누가 들으면 믹스커피가 아니라 무슨 엄청난 콜롬비아산 마약을 한 사람과도 같은, 그러나 한편 그게 그의 첫 경험이었다면 그 충격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아주 기분 좋은 소감을 멋진 글로 남겨준 적이 있었는데 그 글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종과 피부색 차이 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행복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정말로 놀라운 물건이어서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가 이뤄낸 그 기적의 비결을 상징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맛이라니. 그 낭만 넘치는 비가 오는 조용한 지하철역에 혼자 서서 생전 처음 맛보는 우리 믹스커피 맛에 완전히 취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근사한 평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맛과 편리함 외에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는 바로 그 희소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듯 이 위대한 한국의 발명품이자 이 세상 모든 인간의 혀와 마음에 즉시 행복감을 안겨주는 커피 믹스는 한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이걸 한번 맛본 외국인들은 그 맛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서는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우리 커피 믹스 사진을 올려놓고는 혹시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냐는, 참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 한국인들도 김치를 먹는지와 같은 어이없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 외국인 분은 최근 어떤 경로로 인해 이 믹스 커피를 처음 먹어보고는 너무도 놀라 이후 이게 한국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는 이게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지 너무도 순진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건 그만큼 외국에서는 이 물건을 보기가 드물고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동서식품이 1970년대 초 처음 그 맥심 커피를 내놓았을 때 미국 제너럴 푸드사와 제휴를 맺었는데 이게 그때 맺은 계약 조항 때문에 그 커피가 들어간 우리 커피 믹스는 해외로 절대로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 보따리 상들 또는 이미 이 맛을 알아버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한 손에는 김을 500장씩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이 커피 믹스를 잔뜩 들고서 돌아가서는 마치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할 수 없는 대단한 보물을 구해서 돌아온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즐기며 또 그런 감탄과 행복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자주 마셔서 이제 어릴 적 그 충격이나 행복감은 좀 덜하긴 하지만 최고의 맛, 그리고 복잡한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그 기발한 발상,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쉽고 자주 누리려는 우리 한국인들의 그 욕심쟁이 효율 정신이 가장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물건이 어쩌면 바로 이 커피 믹스가 아닌가 싶으며, 또 동시에 뭘 사도 항상 덤을 주어야 하고 또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뭐라도 먹여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정이 넘치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믹스커피는 그런 우리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큰 비용 없이 더 쉽게 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많이 표현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너무도 고맙고 소중한 물건이기도 해서 앞으로 동서식품과 제너럴 푸드사 사이 그 계약 내용이 잘 처리되어 이 위대한 믹스커피가 어서 빨리 해외로 수출될 수 있게 되어 나중에는 스타벅스도 이겨버리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커피가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뛰어난 머리와 취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유별나고 따뜻한 정문화가 세계 방방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람보르기니를 동네 카센터에 가서 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 엔진오일 갈러 찾아갔다가 지금 이거 당장 고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엄청 겁을 주셔서 사실 인터넷으로 본 것 외 차에 대해 1도 모르는 저에게 멀쩡한 부품들을 떼어내고 중국산 저렴이 부품들로 바꿔 놓으시며 엄청난 3단 눈탱이를 치신 저희 동네 어둠의 카센터 사장님께서는 물론 람보르기니를 가져와도 다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현실은 아마 실제로는 손도 못 댈 확률이 높습니다. 람보르기니 또는 페라리 같은 아주 비싼 고급 스포츠카들은 단지 그 구조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애플 컴퓨터들이 그런 것처럼 아예 나사들의 모양도 또는 휠을 끼우는 볼트의 방식도 다 자기 회사들 고유의 특징들이 있어서 지정 공인 정비소나 아니면 정말로 실력이 대단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차들의 껍데기는 이게 그냥 볼 땐 보통 차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저게 사실 다 철판이 아니라 플라스틱들입니다. 그것도 철판보다 훨씬 더 비싼 카본 파이버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귀한 슈퍼 플라스틱들인데 정확치는 않지만 무게가 대략 철판보다 10배나 가벼워서 사람이 그 자동차 후드나 커다란 부품을 그냥 혼자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지만 대신 그 강도가 거의 10배 이상 강력할 정도로 그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제작도 굉장히 힘든 매우 귀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고가 나거나 어디 부딪혀서 손상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수리 비용은 물론이고 보통 수리가 불가능해서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맥라렌인가 하는 고급 스포츠의 경우 그걸 수리하려면 또는 심지어 그냥 오일 체인지만 하려고 해도 차를 통째로 비행기에 실어 영국 본사로 보냈어야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을 정도이며 뭐 요즘에는 좀 상황이 많이 나아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길에서 가끔 보는 그 비싸고 멋진 슈퍼카들 대부분은 아예 겉 몸통 전체가 다 저런 엄청 비싼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 또 비싸기도 엄청 비싼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앞서도 말했듯 그냥 아무 데서나 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는 사실 아무 접점이 없는 이런 특수 플라스틱의 세상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 세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세계 스텔스 전투기 중 여전히 최고의 슈퍼스타인 F-22 랩터나 또는 그것의 살짝 저렴이 버전인 F-35의 경우 그 겉 동체가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기들은 몸통 전체가 다 앞서 말한
비싼 그런 특수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최고 등급의 엄청난 고가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일단 가볍기가 믿기 힘들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강철 따위는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막 마하 2의 속도로 날아가다 갑자기 집에 가스레인지에 뭘 올려놓고 온 게 생각이 나서 공중에서 급하게 180도 급 유턴을 해도 날개가 충분히 버텨줄 정도로 방탄 성능은 기본이고 그 뒤틀림 강성 등 단단함과 튼튼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가격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도 수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F-35 같은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최첨단 전투기는 거의 미국의 로키드 마틴 본사 또는 미 공군 창정비 공장이 아니고서는 아예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북아에서 지금까지 그걸 유일하게 허락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미군의 미군 공군 무기 중에는 F-35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헬기도 아닌 그렇다고 비행기도 아닌 하지만 어쨌든 겁나 멋있게 생긴 오스프리도 많아서 일본에서 관리와 정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한국은 그런 일본에 비해 상당히 홀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람보르기니 공식 정비소 같은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반면 우리 한국 공군은 마치 동네 카센터 같은 대우를 받으며 우리는 우리가 구입한 F-35를 정비함에 있어서도 그걸 일본으로 보내 정비를 해야 했고 또 일일이 미국의 허락과 감시를 받아가며 수리와 관리를 했어야 해서 솔직히 그동안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굴욕의 세월은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첫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KF-21이라는 무지막지한 스텔스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버렸고 또 그 개발 과정 또한 단 한 번의 시행착오도 없이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도 완벽하게 성공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동네 카센터에서 그곳 직원들이 매일 퇴근 이후에 카센터 셔터를 내리고 밤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뭘 뚝딱뚝딱 하더니 어느 날 짠 하고 어떤 슈퍼카를 만들었는데 이게 람보르기니와 거의 95% 이상 비슷할 정도로 그 성능이나 완성도가 너무도 뛰어났던 것입니다. 전에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정말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해낸 것이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최첨단 전투기 제작 기술을 손에 넣었다는 것. 또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특별 대우해주면서 우쭈쭈 해주었던 일본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는 영역에서 지금 거의 몇 광년은 앞서가 버렸다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버린 정말 눈물나게 멋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 KF-21의 개발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어떤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만 비행 중 하늘을 날아다니던 새와 충돌하며 비행 불능 상태가 되어 착륙 바퀴도 내려오지 않아 그냥 몸체로 활주로를 슬라이딩 하듯 비상 착륙하는 일명 동체 착륙을 하며 F-35의 기체가 심하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정말 다행히 조종사는 아무 문제 없이 착륙을 했는데 대신 그 F-35의 날개가 땅에 강하게 부딪히며 부러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엔진이 좀 고장이 나거나 뭐 기어 같은 게 고장이 나면 좋을 텐데 어찌 보면 가장 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이걸 수리하려면 이 부서진 F-35 동체를 통째로 미국으로 보내 수리를 해서 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새 날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그걸 한국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어찌어찌 새 날개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수리해서 원래 새 차처럼 완벽하게 이어 붙이는 건 차라리 새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울 정도로 너무도 어려운 일,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동안 미군의 전투기를 전담으로 수리해온 옆나라 일본에서조차 이건 아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난이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면 그냥 그 F-35 기체는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우리 공군에서 이걸 직접 수리하겠다고 그것도 어디 보내거나 또는 새 날개를 배송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해보겠다고 하고는 또 자기들끼리 밤에 그 카센터 셔터 내리고는 밤새 육개장 사발면에 족발과 참치김밥 야식으로 먹으면서 뭘 한참 동안 뚝딱뚝딱 하더니 아니 글쎄 그 완전히 망가졌던 F-35 기체를 정말 감쪽같이 새 것처럼 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린 F-35의 날개를 수리해서 복원시킨 경우는 미국에서조차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전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 힘든 광경에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습니다.
저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데 하며, 즉 서울 도로에서 사고가 나 반파가 되어버린 최신형 람보르기니를 한국에 있는 어느 동네 카센터에서 정말 감쪽같이 수리를 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그 누구도, 특히 그 미 공군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특히 더 도저히 안 놀랄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 힘든 상황을 목격하며 지금 너무도 놀래버린 미국은 이번 경험으로 인해 지금 한 가지 엄청나게 큰 결정을 내리려고 매우 행복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일본으로 가던 F-35들의 수리를 이제 이 실력 끝내주는 한국에게 모두 맡기고, 또 이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와 항공기들의 수리와 복원을 이제 모두 한국에게 맡겨버릴 수만 있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나 수리 퀄리티에 대해 커다란 부담을 덜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미국의 슈퍼 고가 공군 자산들을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KF-21을 개발해낸 그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과정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또는 그 성공의 높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가 보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어려움을 딛고 또 얼마나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부딪혀가며 직접 해결하며 그 성공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결과에는 영광이 있지만 대단한 과정 속에는 실력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즉 진짜 실력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은 절대 없고 오직 스스로 직접 해결하며 버텨낸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KF-21의 성공이 너무도 대단한 이유도 뭐 그 전투기가 엄청나게 좋은 전투기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사실 모든 게 다 그렇듯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은커녕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지지와 응원은커녕 매일 사람 힘 빠지는 비판과 조롱만 가득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길고도 외로운 어둠의 터널을 묵묵히 혼자 끝까지 버텨내며 걸어나가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혼자 스스로 직접 만들어낸 거의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은 이제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과 공군 전력의 기술과 노하우로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었고, 그걸 정말 멋지게 증명해버린 대사건이 이번 F-35 수리 성공 사례입니다. 이런 전문 기술 외에도 한번 방문하신 고객은 절대 놓치지 않는 세계 최고 블랙홀 서비스에 특화된 우리나라답게 이제 곧 미군이 모든 전투기와 항공기의 수리를 우리 한국 카센터에 맡기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최고로 저렴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수리 서비스와 함께 출고할 때 무료 실내 클리닝과 캐노피 유막 제거 및 발수 코팅, 그리고 동체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모두 공짜로 해주어 앞으로 아예 미국 본국에 있는 전투기들까지 모두 우리 한국에게 맡기게 되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투기 정비 관련 기술력이 한 번 더 도약하며 더욱더 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아주 여러 번, 한 500번은 말했지만 우리 KF-21은 보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말없이 그냥 결과로 보여주었던 정말 소름 끼치게 멋있고 무시무시한 사건이 바로 우리 보라맨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KF-21을 탄생시킨 우리 기술자와 연구진들, 그 외 모든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 정말 현빈보다 멋있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항상 우리 옆에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또는 그게 공짜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단 부모님이나 건강 또는 연골이나 내 머리숱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줄여서 국중방이야말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서울 도심에 숨어있는 현재 전세계 최고의 휴양지이자 최근 몇 달간은 세계인들이 일부러 찾아 몰려오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는 우리 국중박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미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영국의 대형 박물관, 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이 바로 서울에 있는 국중박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연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약 885만 명으로 전 세계 1위이고, 그 다음이 실제로 그 지하 깊숙한 곳 창고에는 무엇이 있을지 너무도 궁금한 곳이자, 그냥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수억 명의 고정 펜을 깔고 시작하는 바티칸 박물관이 약 670만 명으로 2위, 그 다음으로는 영국 대형 박물관과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리고 다시 영국의 데이트 모던 박물관이 3, 4, 5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뒤를 바짝 잇고 있는 곳이 바로 매년 약 420만 명이나 찾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처럼 전혀 모르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이건 좀 거의 충격적인 수준의 사실일 겁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유명하다는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보다도 관람객도 훨씬 더 많고 순위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그리고 이 대단한 박물관이 어째서 절대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대단하고 인기가 많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프랑스 루브르나 아니면 대형 박물관의 경우, 사실 그 안에 보면 정말로 대단한 볼거리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곳의 프랑스나 영국의 문화재들은 정말 극히 일부일 뿐, 그 전시물 대부분이 다른 나라들에서 약탈해온 문화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마 그 피라미드도 통째로 옮길 수만 있었다면 파리로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 반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그 안에 모셔져 있는 모든 문화재와 문화작품들이 전부 다 순수 한국의 역사이자 문화재들인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드물고 특별한 박물관입니다. 일본의 경우 그 나라의 국보 1호인 목조 미륵 방가상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보와 대표 문화재들이 다 우리 한국의 것들이고, 또 중국의 경우 안타깝게도 지난 문화 대혁명 때 자기들 손으로 거의 다 부수고 태워버려 이제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수 자기 나라 문화들로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의 경우 물론 볼 건 많고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건 마치 나는 파스타를 정말로 좋아해서 이탈리아를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일 유명한 음식점에 찾아가 봤더니 깐풍기부터 핫도그 그리고 부대찌개와 똠양꿍까지 전 세계 음식들을 다 팔고 있다면, 뭐 볼거리 먹을거리야 많겠지만 이탈리아를 사랑해서 이탈리아의 전통 파스타를 맛보고 싶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리 감동을 주기도 어렵고, 또 자기 나라 박물관에 대한 깊은 자부심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지 실물 대동여 지도와 같은 우리가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배웠던 신기한 우리 대표 문화재들이 가득 모여있는 것뿐 아니라, 또 각 층을 너무도 똑똑하게 잘 기획해 놓아서 한번 쭉 둘러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수천 년 역사를 한 번에 쉽게 돌아보고 또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 우리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과 의미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언 때문에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버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특히 주말에는 거의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인기가 높아져 버려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불편한 점도 생겨버렸는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일전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생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 세계 모든 박물관 전시관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가장 환상적이고 멋진 곳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우리 방가 사유상을 전시해 놓은 방, 또 그 방 제목마저 좀 지나칠 정도로 세련되고 멋있는 그 사유의 방에 다녀온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진들을 잠깐 다시 보면서 아직 안 가보신 분들, 하지만 조만간 한번 꼭 방문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해 우리 국중박 내부를 아주 짧게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국중박 입구입니다. 한 10,000명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광장인데, 요즘은 저 넓은 광장이 특히 주말에는 박물관에 들어가려는 엄청난 수의 국내외 관람객들 줄로 꽉 차서 아예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평화로운 광경을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다행히 평일 오전 같은 때에는 그렇게 관람객들이 몰리지 않아 기다리지 않고 여유롭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입구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이후 혹시 K2나 수류탄 같은 걸 숨겨가지고 들어가지는 않는지 기계를 통과하며 검사를 하고 곧바로 입장합니다. 저는 위층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그 옆으로도 이렇게 근사한 석탑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전시장이 아니더라도 박물관 전체 모든 구석구석에 정말로 멋진 볼거리와 쉴 것들이 가득합니다. 어둡고 편안하게 조명이 세팅되어 있는 각각의 방을 돌아보면 이런 고려시대의 불화나 탱화 같은 것들도 아주 많고 또 병풍이나 커다란 지도 같은 그림들도 그 앞에서 편안하게 앉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명화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가까이에서 그 종이의 질감이나 붓질의 흔적들을 실제로 보게 되면 그 완성도에 대한 감동이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이 호랑이와 용의 그림이 정말 좋았는데 앞서도 말했듯 이걸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입체적이고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엄청 큽니다. 그 외 시대별로 당대 최고의 보물이었던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자기들도 만나볼 수 있고 또 거기서 다른 층으로 이동해 보면 비교적 근대인 조선시대의 치국이라든지 비율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세계지도, 오리지널 임진록을 비롯해서 오래된 수많은 귀한 고서적들의 실물들, 그리고 물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을 위한 공간에는 500년 전 판옥선에서 외놈들을 때려잡던 그 승자 총통과 현자 총통, 그리고 조선시대 최초의 수류탄인 비격 진천래 실물도 모두 직접 구경할 수가 있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보면 무엇보다 그 실제 스케일이 너무도 감동적인 대동여 지도의 실물도 여기서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가 정말 엄청나게 크고 그 디테일들이 진짜로 자세하고 끝내줍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이곳을 찾아간 이유는 물론 이 모든 작품들 역시 너무도 훌륭하고 보는 내내 감동적이었지만 바로 이곳 사유의 방을 찾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단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넓은 어두운 전시장 내부에서 두 분의 부처님께서 고요히 나를 맞아주십니다. 그것도 전 세계 모든 불상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한국의 좌식 불상들.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얹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뺨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바로 방가 사유상입니다. 이 불상들은 6세기경 삼국시대 때 제작된 방가 사유상들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디테일들이 거의 신비롭고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해탈한 자의 그 오묘한 미소 또한 눈길을 사로잡지만 무엇보다 방 안의 어두운 조명과 마치 천장에는 은하수가 뿌려진 듯 조명을 만들어 놓아 그냥 그 방 안에만 들어가기만 해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뭔가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데이트로 호캉스를 자주 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만약 제게도 여자친구라는 게 생긴다면 그렇게 비싸고 또 어찌 보면 젊은 친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치스러운 곳보다는 아마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 연인과 함께 방문해 그 높고 넓은 은하수 아래 깊은 사유에 빠져있는 이 아름다운 방가 사유상들을 함께 보며 그렇게 둘만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정말 희한하게도 입장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참고로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 대략 5만 원 가까이 하는 입장료를 받고 있고 심지어 그 바티칸 박물관 역시 약 4만 원이라는 아주 비싼 입장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 도대체 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지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최초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면서 했던 생각이 이 박물관이라는 곳은 우리의 최고의 문화재들과 또 역사의 기록이 모두 모여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을 위한 휴식처인데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게 어떤 장벽이 되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오는 것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지는 너무도 사려 깊고 아름다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를 받는 대신 엄청나게 기발하고 아름다운 기념품들, 요즘 외국에서는 웃돈을 들여서라도 구하려고 혈안이 된 굉장히 특별한 뮤지엄 굿즈들을 판매하여 거기서 수익을 내는 운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굿즈들이 퀄리티가 너무도 좋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요즘에는 루브르를 가든 메트로폴리탄을 가든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기념품들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들이 대략 99%인데 여기 국중박의 기념품들은 거의 다 한국의 작은 공방들에서 제작해 모두 한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들이라는 점 또한 굉장히 드물고 특별한 점입니다. 대신 이게 다 수공업이다 보니까 그 수량이 적어서 특히 요즘처럼 캐대언 열풍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모두 몰려들며 특히 그 호작도 또는 호랑이와 까치를 소재로 한 기념품들의 경우 거의 무슨 샤넬 롤렉스 뺨칠 정도로 지금 최고의 명품 중 명품이 되어 늘 품절이라 구경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여기야말로 진짜 명품들을 위한 전 세계인들의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 이건 정말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뭐 딱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요즘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미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또는 K-팝 문화가 전 세계 1위를 휩쓸며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된 지 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져서 그 감동이 좀 무뎌진 점도 있지만 그런데 최근 와서 또 갑자기 목소리 끝내주는 우리 로제가 나만 없는 아파트로 전 세계 모든 차트 1위를 먹어버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을 배경으로 하여 영상 내내 그냥 모든 게 다 한국 문화만 나온 애니메이션 캐대언이 전 세계 애니메이션과 영화 기록을 싹 다 갈아치워 버리고 전 세계 1위에 올라 버린 것도 모자라 그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끝내주는 노래 골드는 아예 전 세계 56개국에서 벌써 몇 주째 1위를 독점하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세계 명소로 유명하게 되어버려 이제 과거와 현재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 1위를 모두 휩쓸고 있는 시대가 도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꿈같아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엄청난 한국 문화의 뿌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아니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연인과 함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또는 저처럼 외롭게 혼자서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나라의 역사 그리고 내 나라의 민족에 대해 이토록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살면서 커다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부자고 가난하고 강력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우리처럼 강력한 자부심과 민족애로 차돌처럼 똘똘 뭉친 곳은 전 세계 정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눈물의 역사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아 이제야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키며 드디어 그 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한 우리나라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쭉 꽃길만을 걷기를 마음 담아 항상 간절히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사업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가장 유명한 책인 협상의 기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협상은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닌 고도의 심리전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선 파악해서 공략하며 게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먼저 겁을 잔뜩 준 다음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 천천히 조건을 풀어주며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인데 트럼프는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해서 지난 50년간 미국 사업계에서 커다란 성공을 이룬 일종의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국가의 정상들과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막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매길 것처럼 겁을 주고 또 행사도 일부러 1시간씩 지연시켜 기다리는 쪽이 걱정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 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SNS에 트위트를 올려 한국에서는 지금 숙청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 나는 이런 한국과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다와 같은 생뚱맞은 협박성 분위기를 조성해 한마디로 협상 전 상대를 최대한 걱정하고 쫄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매번 같은 전략을 사용해왔고 실제로 그 전략은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상대에게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선 거의 2m에 가까운 거구의 트럼프를 깜짝 놀라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높이의 앉은 키로 그를 압도해버렸고, 마치 사자 보이즈의 갓을 빌려 쓰고 온 것과 같은 놀라운 수직 헤어스타일로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상태에서 전 세계 최고의 줄타기 민족의 후예답게 곧이어 칭찬과 아부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끊이지 않는 연속적인 칭찬의 기차가 달려오자, 그리고 그 칭찬 하나하나가 모두 다 확실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 듣는 트럼프의 기분이 민망하지 않고 마음껏 우쭐댈 수 있도록 해주어 우려도 많았고, 또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최근 진행되었던 전 세계 그 어떤 정상과의 회담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릇 사람이란 듣기 좋은 칭찬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자칫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담 중반에 가서 트럼프는 이제 슬슬 그 칭찬이 좀 너무 과하다 싶으니까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회담 처음부터 트럼프를 무장 해제시켜버린 상태에서 그런 트럼프를 완전히 만족과 행복의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우리는 드디어 공들여 준비해간 초강력 치트키 결정타를 날려버리는데, 그게 바로 위대하신 트럼프께서 부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래서 마땅히 그대에게 가야 할 그 노벨상을 받으시고 또 그 위대한 공헌에 대한 빛나는 트로피로 평양에다가 거대한 트럼프 타워를 지어달라는,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모든 이야기를 마치 비빔밥처럼 한 그릇에 담아 비벼 그걸 맛있게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먹여주는 것 같이 너무도 만족스럽고 행복한 대화였기 때문에, 이날 너무도 기분이 좋아진 트럼프는 우리가 걱정했던 그 통제불능의 중2병을 가진 문재인은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고, 대신 이제 막 수능을 기가 막히게 친 다음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행복하고 관대한 고3짜리 트럼프 학생이 되어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들, 즉 의자를 빼주거나 또는 서명에 사용한 펜을 자기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 세계 그 어떤 정상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가장 우호적이고 스윗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날의 회담에서는 주한 미군이나 소고기 또는 쌀 수입 등 그 어떤 껄끄러운 주제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도 있지만, 그때 트럼프가 이야기하길 우린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당시 너무도 좋은 자신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원래 이렇게 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영리하게 잘 활용하고, 또 그러면서도 상대의 체면을 만족스럽게 잘 세워주며 싸움보다는 지혜롭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강대국뿐만이 아닌 그런 강대국들을 여럿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정말 지혜롭게 기가 막힌 줄타기 외교를 해오며 지난 수천 년을 버텨온 민족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오랜만에 다시금 그 뛰어난 외교의 유전자를 목격하게 되는 것 같아 그날 밤 라이브로 보고 싶어서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보는 내내 사실 며칠 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초반 그 앉은키 승부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시작으로 이후 이어진 정말로 절묘했던 칭찬 공격, 그래서 곧 트럼프의 얼굴에서 마치 그래 바로 이게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들이야 하며 감동한 것 같은 행복한 트럼프의 편안한 아빠 미소를 보면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확실한 안도감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루머가 트럼프가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험프리 미군 기지 땅의 소유를 자신에게 달라고 할 것이라는 사실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루머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맺은 계약을 봐도 그 미군 기지는 한국이 미국에게 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지 그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무엇보다 트럼프는 평생 부동산으로 사업을 해온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지 잘 알고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하게 이번 정상회담이 너무도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또 한국이야말로 자신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 결국 노벨상을 탈 수 있도록 해줄 최고의 파트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와 같은 중이스러운 억지로 지금 너무도 좋은 한국과의 이 분위기를 깨트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런 기본적인 부분 외에도 실제로 트럼프에게는 지금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다시 최강의 해양 패권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성장과 도발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제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중동 또는 일본을 다 합해도 게임이 되지 못할 정도로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입니다. 참고로 이건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미 해군의 군사력은 이미 중국에게 따라잡힌 지 좀 됐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 엄청난 총 11개의 핵추진 항모 전단과 바다의 사신들인 70척의 원자력 잠수함들이 있어 아직은 더 강하긴 하지만, 단순히 군함의 수량으로만 보자면 미 해군은 232척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미 400척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데다, 군함 말고 그냥 일반 상선의 숫자를 보더라도 중국은 약 9,200척이 있는 반면 미국은 지금 채 그 10분의 1도 없는 상태일 정도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럼 매년 새로 건조하는 배의 숫자를 또 보자면 중국은 매년 약 2,000척 가량을 새로 만들고 있는 동안 미국은 고작 5척 정도만을 건조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현재 미국의 조선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 당선 직후 최초로 전화를 했을 때에도 우리에겐 한국의 조선업 도움이 필요하다고 콕 집어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이번 정상회담 과제에서도 북한이나 또는 노벨상 수상 관련 등 본인의 개인적인 바람과 관련된 그런 부분 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핵심 중 핵심 논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전 세계 1위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도움을 받아 지금 너무도 뒤처져 있는 미국의 조선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안건입니다. 즉 여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물론 트럼프에게 지금 그 관세 문제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미국의 조선업을 일으켜서 미 해군의 추가 군함들을 건조하고 또 오래된 군함들을 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국의 상선들을 빨리 만들어 미국이 다시 태평양을 지배하는 해양 패권의 국가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래서 똑똑한 트럼프는 어찌 보면 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관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게 하여 미국이 다시 세계 최강의 해양 패권 국가로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릴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트럼프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급하고, 또 우리는 그런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완전한 해결책을 모두 우리나라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더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혜롭게 상대를 높이 띄워주고 자신을 낮춰 그 마음까지 사로잡아 버린 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한국이 너무도 소중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회담을 진행하며 한국은 정말로 똑똑하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와 같이 매우 친밀도가 높은 말을 하며, 그가 최근 진행했던 다른 여러 국가 정상들과의 그 무겁고 불쾌했던 회담들과는 달리 이제야 서로의 마음과 실리가 맞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런 우리나라를 무척 부러워하겠지만, 꼬우면 자기들도 전 세계 1위 조선업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까지 세계 1위를 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 나라를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과 노래로 전 세계 모든 차트를 올킬하며 휩쓸어 버릴 정도로 최강의 문화력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가 되던지, 그것도 안 되면 분단 국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어려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은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어려웠던 그 첫 단추를 너무도 잘 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우주 최강 기분파 트럼프가 다른 그 어떤 국가들보다 가장 커다란 호감을 우리나라에 대해 갖게 된 것으로 보여,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보다 더 지혜롭게 그런 좋은 기분과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조선업처럼 미국에게 필요한 것, 또 노벨상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처럼 트럼프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차근차근 잘 협력하고 운영해 가서 몇 년 있다가는 정말 미 해군의 역량도 빨리 회복해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확장을 억누를 만큼 다시 강해지고, 또 우리 한반도에도 드디어 영구적인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실제로 평양에 트럼프 타워도 올라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미래를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아주 하드코어한 도코다이 스타일로 평생 그 어떤 제자도 두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오른팔이자 사실상 평생의 유일한 동업자였던 찰리 먼거와만 함께 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 기록과는 달리 비공식적으로는 워렌 버핏의 모든 투자 기법을 100% 흡수하여 스승인 워렌 버핏에 견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잘 알려지지 않은 대단한 비공식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 모니시 파브라이입니다. 인도 사람인 파브라이는 어릴 적 온 가족이 함께 월세 3만원짜리 비좁은 방에서 어렵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을 배우게 되어 이후 스승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내며 지금은 인도의 워렌 버핏 또는 찰리 먼거의 후계자라고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중 한 명이 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100만 달러를 워렌 버핏에게 배운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단번에 10억 달러로 불리면서 그런 엄청난 성공의 궤도에 올라간 사람인데 그가 사용했다고 하는 그 워렌 버핏의 투자 비밀 비법은 최근 엄청난 호황기를 맞으며 일부에서는 어쩌면 5천까지 갈 것이라는 상당한 낙관론까지 돌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절대로 돈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비밀 공식이기 때문에 그가 워렌 버핏에게 배운 방식을 여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윌리엄 그린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모두 알만한 엄청난 언론사들, 즉 포브스, 포춘,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타임지 등의 자신의 글과 기사를 올린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그가 지난 25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자들 40명 이상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디 카페나 사무실에서 만나서 한두 시간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서 며칠씩 함께 지내며 때론 그들과 같이 개인 제트기를 타고 세계를 함께 누비면서 사업 현장이나 계약 미팅 때에도 따라가며 엄청난 밀도의 인터뷰와 조사를 한 경력 때문에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경제 언론인이자 또 본인 역시 무척 성공적인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그 수많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과 억만장자들 인터뷰에서 배운 그 투자의 비법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랍도록 잘 정리한 책 돈의 공식에서 보면 총 40명 이상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 모든 투자자들 모두 다 각각 배울 점이 상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또 동시에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 모니시 파브라이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듯 모니시 파브라이는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열심히 노력한 끝에 테크 열풍이 한창이었던 1990년대 초기에 인도의 트랜스테크라는 IT 회사를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며 10년 동안 성장한 끝에 1999년에 인도에 있던 다른 IT 대기업에 매각을 하며 수중에 약 100만 달러라는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려운 성장기를 잘 이겨내고 자수성가하여 IT 회사를 매각한 후 100만 달러나 손에 쥐게 된 매우 훌륭한 성공 스토리인데 모니시 파브라이의 진짜 성공 스토리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100만 달러라는 투자금을 손에 쥐게 된 파브라이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결국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정말 미친듯이 워렌 버핏에 대해 공부하고 또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볼 때 이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는 자신이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공부해서 매우 신중하게 투자 종목을 선별하고 저평가된 좋은 회사들을 찾아내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후 그 주식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금방 팔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 파브라이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파브라이는 그를 완벽하게 공부하여 자신 역시 또 다른 워렌 버핏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도에 100만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한 그는 워렌 버핏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 결과 이후 9년 동안 무려 1204%의 누적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는 연평균 수익률이 거의 25%로 스승인 워렌 버핏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공이었고 2025년 현재 그는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억만장자가 되었을 정도로 불과 25년 전에 우리 돈 14억 원 정도를 종잣돈으로 해서 다른 전략 없이 오직 워렌 버핏의 방식만을 그대로 따라해 불과 25년 만에 그걸 2조 5천억 원으로 불리는데 성공하여 그는 현재 미국과 인도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자주 언급되는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엄청난 자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 성공을 이루어냈느냐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그린 역시 자신이 인터뷰한 그 전설적인 투자자들로부터 배워 본인 역시 큰 부를 쌓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지한 자신의 감이나 추측에 기대는 대신 자신보다 이 주식 투자 영역에서 가장 잘하는 롤 모델을 찾아 그의 방식에 대해 무섭도록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파브라이는 본인이 여러 번 말하기에도 자신은 워렌 버핏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고 또 그의 투자 방법 역시 똑같이 따라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20년 넘게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를 매년 따라다녔고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07년 있었던 그 유명한 버핏과의 점심식사 경매에 낙찰되어 워렌 버핏의 가족과 점심식사를 함께한 것도 바로 이 파브라이였습니다. 이처럼 파브라이는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무섭도록 배우고 따라했는데 여기에 대해 워렌 버핏 역시 자신의 다른 책에서 말하길 자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가르쳐왔지만 자신이 이룬 그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그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따라하려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실 워렌 버핏 자신 역시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처음 접한 후 이후 그를 따라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까지 따라가고 또 그의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배운 덕분에 오늘날 이런 성공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최고의 롤 모델을 찾아 그의 길을 따라가는 방식은 워렌 버핏과 파브라이의 사례에서 이미 크게 입증이 된 최고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파브라이가 가르치는 두 번째 방식은 극도의 인내, 즉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또는 투자라는 게임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브라이가 처음 투자 사업을 시작했을 때 했던 말이 마치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자신의 계획은 15년짜리라고 말하며 차근차근 매일 인내를 견디며 그 계획을 실행하다 결국 이뤄낸 것처럼 파브라이 역시 투자 회사를 시작하며 이제부터 나의 30년 투자 계획을 실행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고 욕심도 통제해야 하는데 워렌 버핏도 그의 스승 그레이엄도 그리고 찰리 먼거도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마치 열정과 두려움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조울증 환자와도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본인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이런저런 감정과 유혹에 쉽게 휘둘리기 쉬운 곳이라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어떤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마치 수많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열광적으로 뛰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저 돈을 벌 확률이 잃을 확률보다 우세해지는 그런 드문 순간을 잘 참고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유명한 비유에 따르자면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공을 신중히 잘 골라서 오직 좋은 공이 들어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둘러야 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옆에서 누군가가 빨리 휘두르라고 이 멍청아 소리칠 때마다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과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또는 파브라이의 경우 매입할 만한 적당한 종목이 없을 때에는 때론 1년 내내 단 한 건의 투자 거래도 하지 않고 오직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브라이의 세 번째 규칙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길 아마 세상 사람들의 99.9%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늘 궁금해하는데 자신은 절대로 그런 부질없는 것에 대해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정한 원칙과 목표에만 집중하여 그 덕분에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즘 SNS를 보면 잘 알겠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시간을 쏟고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하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어 진정으로 자신이 쌓아가고 이루어야 할 목표들에 다다르지 못하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파브라이는 우리 인간사에서 진정한 성공은 결국에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것 또한 워렌 버핏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워렌 버핏은 가장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재산 절반 이상을 이미 기부를 했고 그의 사후에는 그 나머지들 역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자선 단체들로 기부가 될 예정에 있는데 파브라이 역시 자신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그는 만약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 모든 재산을 어디에 사용되면 가장 좋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즉시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가 시작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는 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아예 그 극빈층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인도의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이어 600개가 넘는 학교들과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 그 학생들 중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 학생들을 선별해 그들이 인도의 최고 공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수학, 물리학, 화학 등 핵심 과목에 대한 과외 지원을 해주어 그 결과 현재까지 그가 도움을 준 학생의 수가 약 9만 명에 달하고 또 그중 35%가 인도 공과 대학에 진학해서 인도와 미국의 최고 IT 회사에서 뛰어난 인재들로 활약하며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브라이의 이런 노력은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2008년 워렌 버핏은 이 내용을 찰리 멍거와 빌 게이츠와도 공유했고 또 폭스 TV에 나와 자신은 파브라이를 매우 존경한다고까지 말해 결국 스승에게 공식적인 인정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은 이후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는 단순히 현명하게 돈을 버는 방법뿐 아니라 그 돈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모습으로 파브라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이 파브라이와 같은 놀랍도록 배울 점이 많으면서도 단지 투자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현명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공을 이뤄낸 수많은 이 시대의 위인들의 각기 다른 비법들과 인생 스토리가 꽤 자세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대가들의 실용적인 지혜를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